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지방직 8급 간호직 공무원 문제풀이, 간호 관리에 대한 문제풀이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지역사회 간호도 그렇고 간호관리도 그렇고 까다로운 법령 문제, 특히 혹시 간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의료법과 혹시 이렇게 연동해서 상호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간호법과 관련 간호법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법령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많이 풀었던 호스피스,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마약과 관련된 마약관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법령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법령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법령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역사회 간호처럼 굉장히 그냥 단답형으로 뭐 그렇게 올해 심사숙고를 할 만한 막 뭐 문제 해결 방식을 동원해야 할 만한 그런 문항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겠지만 출제 분포를 봤을 때는 조금 이례적인 게 간호단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마이너 파트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쪽에서 문제가 뭐 기록을 포함해서 4문제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 있겠고, 또 우리 뭐 통제, 지휘, 인적 자원 관리, 뭐 기획 다 나왔는데 우리 항상 출제됐던 조직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조직단 관리 과정 중에 조직 단계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조직 단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직무 관리 특히. 근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기출됐던 문제인데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 하지만 쉬웠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항별로 출제 범위도 알려드리면서 적중 현황도 기술을 해놨고요. 각각 우리 수업 중에 인강 수업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재를 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수업을 캡처한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제가 지역사회 간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거 나왔으니까 제가 잘났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이미 다 시험이 끝난 분들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또 준비하실 분들은 기출됐던 문제들은 더 조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됐던 문제가 어떤 제 강의에 물론 적중했지만 어떤 강의에 있는지 몇 강에 몇 분에 있는지 그거 좀 찾아가 보시라고 찾아가 보시고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캡처본도 포함을 시켰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은 간호 서비스 마케팅. 1번부터 서비스 마케팅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간호단위 관리. 이번에 간호단위 그 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2번 기록에 대한 문제. 3번은 통제. 환자 안전은 항상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4번은 지휘, 동기부여 나왔고요. 5번 인적자원 관리 중에서 직무 수행 평가. 그 다음에 6번 인적자원 관리 확보 관리에 대해서 나왔고요. 7번 간호관리의 이해, 관리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8번 간호윤리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간호윤리 중에 생명윤리 중에서도 이번에 정의의 원칙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9번 문제는 간호단위 관리의 역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의사결정, 개인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의 차이점. 그게 출제가 됐네요. 10번에는. 11번 역시 간호관리의 이해, 관리기술에 대한 문제. 12번은 인적자원관리 역시 확보관리. 13번은 기획의 재모관리가 나왔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지휘, 의사소통 문제가 출제가 됐고 우리 의사소통 네트워크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했죠? 완전 연결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15번에는 역시 간호단위 관리의 물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6번은
역시 간호단위 관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17번은 기획의 재무관리, 18번도 기획의 재무관리, 19번에는 통제, 의료의 질관리. PDCA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지휘의 리더십 문제까지. 이렇게 총 20문제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항별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출제 분포도를 보면은 간호관리의 이해가 2문항이 나왔고 기획에서 4문항, 인적자원관리가 3문항인데 확보관리가 2개나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지휘에 대한 문제 3문항, 통제 2문항, 간호단위 관리가 4문항이나 나왔습니다. 간호 서비스 마케팅 1문항, 간호 윤리가 1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래서 간호관리 과정 중에 조직 단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런 게 조금 특징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법규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법령 문제 나올까봐 막 총정 테마 특강에서 총정리도 하고 또 여러분들 뭐 간호법령도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출제가 꼭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되고 뭐 이번에도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가 세 문항이나 나왔지만 지금 현재 간호법 제정과 맞물려서 간호업계라든가 의학계에 굉장히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피의간호사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1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의 특성은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질성, 가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라든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해. 그리고 고객 맞춤형의 서비스가 또 중요하겠죠. 자, 소멸성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시기,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료 예약 제도라든가 또는 의료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멸성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겠죠. 무형성, 서비스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유형의 단서를 제공해야 돼. 그리고 구매 후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 지금 뭐냐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구매 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서비스가 형태가 없지만 어떤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AS 해주는 거죠. 우리 의료 쪽에서는 이제 추후 관찰,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형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비분리성은 뭐예요? 소멸성하고 비슷하지만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의 대처 방안은 뭘까? 우리 배웠죠? 뭐예요? 대상자를 생산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거. 또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 접점 강화 이런 것들이 대처 방안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변성. 이번에 가변성이 나왔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질적이다. 그래서 뭐 하래? 서비스 표준 마련하래.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2번 간호기록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호단위 관리에 대한 문제죠. 간호처치를 수행하기 전이 아니라 후죠. 후. 너무 아주 기초적인 문제. 공인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간호사가 수행한 것 대신 기록하면 큰일 나죠. 네, 3번이 맞았고요.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제외하면 안 되지. 우리 수업 차팅 하잖아. 그치?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즉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모두 포함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3번 정답이고요. 3번 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환자 안전 접근 방법은 자, 환자 안전사고의 가시적 오류. 여러분 가시적 오류가 뭐예요? 가시적 오류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 오류야.
실제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잠재적 오류는 뭘까?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등에 의해서, 즉 위의 사건, 적신호 사건의 기여도가 높은 게 바로 잠재적 오류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 오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비위가 아니에요. 전체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전체 시스템, 이거의 문제, 이거의 구멍이에요. 스위스 치즈 모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잠재적 오류야. 그래서 이런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를 규명하기 위해서 요거 사고 발생 후 후양적으로 조사하는데, 후양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반응적, 어려운 말로, 즉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바로 RCA죠. 근본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근데 FMEA는 어때요? 얘는 전향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죠. 그리고 얘는 특정 사건에 집중하지만 얘는 전체 프로세스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요거과 요거를 비교해서 제가 또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균형 성과표 6 시그마는 다 뭐예요? 의료의 통제에서 의료의 질관리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으로 하시면 되겠는데, 요 내용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환자 안전사고의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를 규명하고 후양적으로 조사한다. 자, 봐봐. 똑같이 나왔어. 자, 근본 원인 분석.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를 후양적으로 조사한다. 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48강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RCA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동기부여 이론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비교 대상보다 과다하다고 지각하여 많은 업무를 맡으려고 한다. 자신이 받은 보상이 비교 대상보다 과소하다고 지각하여, 이거는 과다고 얘는 과소네, 지각하여 추가적인 보상 기회를 찾는다. 자, 여러분들 내가 나의 투입 산출과 또 남의 투입 산출을 비교, 준거 집단을 비교해야지만 내가 과소한지 과다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비교 대상이 필요해. 그래서 그 비교 대상과 비교 대상의 투입 산출, 나의 투입 산출을 비교해서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과소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일한 거에 비해서. 또는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 보상을 하는 것 같아. 둘 다 어때요? 불공정해. 불공정할 때 공정해지려고 노력을 해. 그게 바로 동기부여예요. 공정할 때 절대 동기부여되지 않아. 불공정해야지만 동기부여가 돼. 그게 뭐예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반드시 준거 집단, 비교할 집단이 필요하고 과다하거나 과소할 때, 불공정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 이게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고요.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은 뭐예요? how,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느냐죠. 내용 이론은 뭐예요? what, 무엇이 동기부여를 시키느냐. 그래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내용 이론이에요. 과정 이론, 얘도 과정 이론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불공정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래서 우리 간호관리에서 공정성 이론을 적용하자면 성과와 보상을 합치시켜야 돼. 이게 바로 간호관리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설명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췄죠? 예, 과소보상, 과다보상 이럴 때, 즉 불공정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 타인, 준거 집단과 자신을 비교해. 그래서 불공정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자, 직무수행평가 시 피평가자의 우수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다른 요소도 높게 평가하는 오류. 이걸 우리가 연쇄효과라고 해. 연쇄효과. 근데 연쇄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헤일로 효과가 있고요. 할로겐,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 이게 후광효과고, 뿔이 달려있어. 혼. 이게 네, 혼 효과라고 해요. 즉 뭐냐면 연쇄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떤
평가 요소가 다른 평가 요소에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면접 볼 때 너무 이미지가 좋았어. 그러면 얘가 개판 쳐도 계속 높게 점수를 주는 거야. 이게 후광 효과. 면접 볼 때 영 아니었어. 피평가자가. 그게 계속 남아있어서, 앙금이 남아있어서 계속 뭘 잘해도 나쁘게 평가, 연쇄적으로. 그럼 혼효과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우수한 요소라고 했으니까 후광 효과가 맞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돼. 강제 선택. 또는 체크리스트법. 요 둘 다 뭐냐면 이 피평가자에 대한 특징, 피평가자를 잘 기술해 놓은 특징을 미리 기술해서 들이대는 거예요. 자, 강제적으로 이 안에서 선택해. 이렇게 하는 거. 체크리스트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부 결정만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연쇄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접착오, 특히 근시착오라고도 하는데 근시오류. 뭘까? 평가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막을 수 있을까? 네,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중심화 경향, 관대화 경향, 가혹화 경향 이렇게 편중돼 있는 그런 경향을 나타낼 때는 뭐가 필요해? 강제 배분법이 필요하겠죠?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을 포함하는 인적 자원관리 활동은 딱 봐도 확보관리네요. 그쵸? 간호 인력 산정하고 인력 모집 및 선발, 인력 배치.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수요 예측. 이게 바로 확보관리잖아요. 네, 인적자원관리 중에서 중요하죠. 2번. 직무관리는 우리 조직관리예요. 조직관리. 이번 시험에 조직관리가 안 나오긴 했지만 조직관리, 직무관리인데 이 직무관리는 직무 설계. 다 배웠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해당이 되겠죠? 개발 관리는 뭐예요? 교육, 훈련, 경력 개발, 직무 수행 평가. 유지 관리는 뭘까? 유지 및 보상 관리 그냥 묶어서 볼게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유지 및 보상 관리에는 일단 임금 주고, 훈육하고, 성과 관리, 협상, 노사협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직 관리, 문제 직원 관리,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보 관리, 수요 예측, 모집, 선발, 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관리 이론 중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문서화한다. 얘네 다 고전적 조직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도 얘는 관료제 이론, 성문화하고 모든 절칙, 규정, 절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계층 구조 좋아하고 공식 구조 좋아하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어떤 그거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하고 이런 것들 아주 딱딱한 거 아주 문서 좋아하는 거 그래서 법문 용례 너무 복잡한 문서들이 많다 이런 게 뭐예요? 바로 관료제 이론이죠. 그렇죠? 막스 베버의 고전적 조직 이론이에요. 구성원의 생산성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는 거? 이거 왜 보수를 생산성에 비례해서 지급할까? 생산성을 높이려고. 생산성에 목숨 건 거. 시간 동작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성과급도 지급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자, 자원은 변환 과정을 통해 자, 투입, 변환 과정, 산출은 항상 뭐예요? 체계. 체계 모형이죠. 이건 체계 이론이죠. 현대적 이론이에요. 현대적의 체계 이론. 정답은 4번이죠. 우리 인간관계론은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전적 조직 이론이 비인간성이고 공식 조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성 중심의 기계적 능률이 아닌 사회적 능률, 보편적 원리가 아닌 인간 중심.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사회적 보상에
X 이론이 아닌 Y 이론에 입각해서 호손 실험. 네, 이게 바로 인간관계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죠.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설명했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인간관계론도 사실은 폐쇄 구조야.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비교해 설명 많이 했고요. 개방구조로서, 현대조직이론으로서, 네, 상황이론과 체계이론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2강에서 좀 초창기에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 설명했어요. 자, 8번 볼게요. 생명의료 윤리 원칙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환자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한다. 맞죠? 악행 금지의 원칙,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과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한다. 맞아요. 선행의 원칙, 해악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행한다. 맞아. 정의의 원칙은 뭘까요? 틀렸어, 설명이. 정의의 원칙이 뭐야? 환자에게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가 아니라 정의의 원칙은 제한된,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어디에 적용이 돼? 응급실에. 환자들이 막 여러 명이 들어왔어. 한정된 자원이야. 베드 수도 그렇고 뭐 인적 자원도 그렇고. 그럴 때 누구 먼저 치료를 해줘야 돼? 생명 위급한 사람부터 치료해줘야죠. 색깔별로 구분해서. 그쵸? 뭐 이런 거. 장기 이식을 누구부터 해줘야 돼? 뭐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해줘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적용되는 게 정의의 원칙, 공평한 분배. 그쵸? 네, 이것도 되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생명윤리 원칙 글씨 참 못 썼네. 어쨌든 여기 정의의 원칙에서 네, 사회적 자원이 부족 시 공평하게 분배라고 노란 걸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 걸로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6가지 원칙 다 설명을 했어요, 이미.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네, 맞추셨을 거예요. 자, 9번 보겠습니다. 간호단위 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입원실 면룩수, 백룩수. 다인실에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커튼이나 칸막이를 설치한다. 이거 맞잖아요. 그쵸? 2번이 정답이고. 격리실은 앞에 전실을 둬야 되고 이중문 설치해야 돼. 그리고 양압이 아니라 뭐예요? 안에, 격리실 안에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을 설치해야지. 그래서 틀렸고. 공기순환도 필요하고. 그쵸? 간호사실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70dB 너무 높아요. 너무 시끄러워. 40dB. 입원실은 30이에요. 네, 입원실은 30dB를 유지해야 돼.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집단 의사결정에 비해 개인 의사결정이 효과적인 경우만을 고르면. 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 요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제가 되게 강조를 했어요. 개인 의사결정이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은 신속이에요. 신속성.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명확한, 명료한 책임 소재.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비용적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절감할 수 있어. 그리고 집단에서의 단점인데 창의성이 저해를 받아요. 집단에서는. 왜 집단 의사결정에서는 내 의견을 막 피력할 수가 없잖아. 어떤 개인이. 그럴 경우에는 개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성 저해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개인 의사결정. 집단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중지를 모으니까 어떨까? 의사결정에 질을 확보할 수 있고 수용성도 높겠죠. 정확성도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정확성도 높아. 근데 단점도 있어. 어떤 단점? 집단 사고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다 바보만 있는데 똑똑한 사람 천재가 가면 그 천재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 그쵸? 집단 사고. 또는 최저간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최저간을 선택하려면 날 세야 돼. 그래서 최저간 안 돼. 항상 타협안으로 만족해야 돼. 이런 거. 책임 소재 불분명. 그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창의성 저해.
이런 것들이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이죠. 여기서 보시면 개인 의사결정 물어봤으니까 신속한 의사결정 해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명료한 책임 소재가 필요한 경우 기억과 리을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설명했습니다. 개인 의사결정, 신속성, 비용, 창의성. 그쵸? 창의성이 집단이라고 쓴 거는 집단의 창의성에 대한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고, 집단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정확성,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의 수용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해서 다 설명을 6강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11번.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카치의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인간적 기술은 뭐예요? 중간 관리자한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방법, 장비, 이거는 실무 기술이죠. 그래서 틀렸고, 실무적 기술은 상위 관리계층 아니에요. 상위 관리계층으로 올라갈 수 실무적 기술이 아니라 개념적 기술이죠. 그래서 틀렸고, 개념적 기술은 조직을 전체로 보고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에 연결하여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가장 위에 상위권자, 즉 상위 계층에서 필요한 기술이 개념적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원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목표 세우고 이런 것들이 개념적 기술이죠. 그래서 정답은 전략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3번이 맞고요. 자, 4번은 구성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 능력. 이거는 실무적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적 기술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그림 그려가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12번. 다음 중 인력 충원을 위한 내부 모집의 장점은, 자, 여러분들 일단은 내부 모집의 장점은 이 사람에 대한 인사 고과를 확보하고 있잖아. 그쵸? 보유하고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빨리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력 충원 비용도 이렇게 막 홍보하는 비용도 절약이 되고, 또 하나는 적응하고 훈련시키고 사회화하는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긴 하지만 동기부여도 되고, 단점은 뭐가 있냐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는 좀 저해가 되겠죠. 그리고 기관의 홍보 효과도 떨어질 수 있고 파벌이 조성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인력 충원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인력 개발 비용은 다소 많이 들 수도 있는 게 내부 모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부 모집의 장점은 1번이네요. 인력 충원 비용이 절감된다. 기관의 홍보 효과가 있다. 조직 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한다. 유능한 전문가 영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다 외부 모집에 대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했어요. 내부 모집, 인력 개발 비용이 든다. 이게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적재적소 배치, 충원 비용 절감, 직원의 사기 악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번 재무상태표.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단 요거부터 볼게. 우리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야. 회계보고서.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죠. 그거를 봐야지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라든가 건전성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차대조표. 그래서 이거를 재무상태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있죠.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의 유입 유출을 보는 거. 손익계산서는 항상 뭐예요? 총 수입, 총 비용, 그리고 순이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수입이 높다고 해서 순이익이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수입에다가 반드시 매출에다가 비용을 빼야 돼. 그게 만약에 수입보다 높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생기는 거겠죠.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이제 대차대조표를 묻고 있어. 대차대조표는 우리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잖아. 깊게 알지는 말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기장이라는 건 이제 회계사들이, 세무사들이 기장, 장부에다 기록을 할 때 항상 왼쪽에는 차변이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변을 기록을 해. 차변에는 항상 자산을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부채 플러스 자본을 기록해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 바로 자산이거든. 이런 간단한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알 수 있어. 왜? 자산이나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럼 건전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기본 요소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손익을 나타낸다. 손익계산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 현금 흐름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한 회계보고서가 재무제표고, 대차대조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비용과 수익을 대응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본다. 총수입, 총비용을 빼고 총수익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얘기했고, 현금 흐름표 지금 설명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봤었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14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네, 이것도 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막 개발세발 칠판에다가 판서하면서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간호부는 환자 경험평가에 대비하여 각병동 파트장이 참여한대. 참여. 일단은 수평적 의사소통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였다. 팀원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고 있대요. 이거는 굉장히 수평적인 의사소통, 굉장히 이상적인 완전 연결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죠? 네, 이렇게 돼서 모두가 소통하는 거야. 모두가 다 소통하는 거. 이게 바로 완전 연결형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Y형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라인 스텝 조직에. 그러니까 라인 스텝 조직 두 집단을, 그러니까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이겠죠. 두 집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있어. 그리고 두 집단의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을 만한 중재자가 필요할 때, 이럴 때 Y형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사슬형은 전형적인 전통적인 고전적인 조직이론, 즉 계층화된 조직, 상위 하달 방식의 수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 수레바퀴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윤형이라고도 하는데, 수레바퀴형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중심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 인물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때?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수용성, 만족도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수레바퀴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면서, 특히 아이고 여기다 별표하고 있네. 완전 연결형에다 지금 별표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유형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슬형, Y형, 수레바퀴형은 뭐예요? 집권화되어져 있는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이고, 윤형과 완전 연결형은 윤형이 아닌데, 잘못했네요. 원형이에요. 원형. 네. 원형과 완전 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분권화되어져 있는 수평적 의사소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간호단위 물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멸균 물품은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일단 요거 놔두고, 2번 재고 관리 시 품목별 수량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되고요. 딱 봐도 틀렸지. 린넨 내 1일 정수량은 사용량에 조금 넉넉하게 확보하긴 하지만 3배까지는 아니에요. 1.5배. 그래, 틀렸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왜 폐기를 해? 그쵸? 유효기간이 경과해야지만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선입선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입고된 거를 먼저 반출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
유효기간이 최근 것일수록 어디다 배치? 뒤에다 배치해야 되겠죠. 유효기간 간당간당하는 것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그쵸?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감소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르면, 이것도 그냥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사건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간호실무 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하고 기관의 정책, 규정, 지침 등을 정기적으로 숙지한다. 뭐 여기에 어떤 개인의 예방 방법이냐 조직의 예방 방법이냐를 뭐 나눠서 골라라 그럼 헷갈렸겠지만 그냥 환자 안전 예방과 그냥 감소에 대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뭐 다 해당이 되겠죠. 이것도 문제가 아주 착하게 나왔어. 그쵸?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시면 되겠죠. 17번. 우리 영기준 예산제가 뭐죠? 점진적 예산기법과 반대되는 거야. 점진적 예산기법은 전년도의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근데 영기준 예산제는 감축기법으로서 매몰 비용 생각 안 해. 감축 기법으로서 어때요? 매번 새롭게 예산을 짜는 거예요. 매번 새롭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영기준, 즉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새롭게 예산을 책정한다. 맞아. 비용과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감축 기법이라고 했죠. 맞아요. 물가 상승률 등 전년 대비 증감률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아. 지금 이거는 점진적 예산 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네. 3번이 틀렸고요. 4번.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함으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네. 기존 사업,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존 사업을 재평가한다라는 거는 전년도를 참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매번 새롭게 예산을 짜기 위해서 재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걸로 보셔야 돼. 명백하게 3번이 지금 틀렸죠. 그래서 예산제도 이것도 여러분들 설명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진적 예산기법,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 ZBB, 영기준 예산, 감축 지향, 해마다 새롭게 우선순위 배정.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18번. 의료 법령상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거. 자, 여러분들 우리 얘기했죠. 제가 이걸 뭐 캡처하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게 어디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요양병원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대명의 PDCA. 자, 의료의 질관리에 해당되는 거 통제 파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규명하고 개선 가능 분야를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선택한다. 이거는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 그다음에 개선 계획, 또 평가 척도 마련,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행 단계에서는 변화를 검증을 해요.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뭐예요?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시범 적용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행 단계. 검증 단계, 체크 단계에서 검증이라기보다는 검증이 조금 헷갈려서 확인이거든요. 확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돼. 확인 단계에서는 결과를 측정합니다. 결과 측정. 개선 단계에서는 일상 업무 활동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선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PDCA, 대명의 PDCA인데 정답은 여기선 지금 계획 단계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대명의 PDCA도 여러 번 필기해 드리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었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41강에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피딜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 근거할 때 다음 설명에서 상호 호의성과 효과적인 리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LPC 점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싫어하는 직원 또는 코워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점수를 얘기하는 건데, LP 점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는 과업지향 리더가 적절하고, LPC 점수가 중간일 때는 뭐예요? 관계지향 리더가 적절하다.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 간호관리자 구성하는 관계는 좋아. 간호 업무의 구조화 정도가 높아. 근데 직위 권한은 약해. 그렇다면 일단은 요거는 호의적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관계냐 과업이냐를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이거 제가 LP 점수 낮거나 높거나 또는 중간 정도일 때 각각의 어떤 리더십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상황 호의성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다 이미 설명을 했고, 교재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 이거 우리 교재의 기본 이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이렇게 상황 호의성에 대해서 상황 호의성이 아니라 요 8점으로 분류를 하는 게 LPC 점수예요. LPC 점수를 8점으로 설정을 해놨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거는 과업지향형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관계지향형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 호의성이 굉장히 좋은 상황과 상황 호의성이 굉장히 나쁜 상황, 각각 이렇게 7, 8점, 1, 2점은 당연히 과업지향형 리더가 적절할 것이고, 3, 4, 5, 6점 LP 점수가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여기는 뭐예요? 관계지향형 리더가 적절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LP 점수가 1점, 2점일 경우 딱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유리한 상황이고 좋은 관계면서 구조화되어져 있으면서 지휘 권력이 강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약이라고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과업지향형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약간 요거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높거나 낮은 거에도 강약이 있어요. 직위 권력은 강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막 강조하진 않았지만 문제를 풀면서 다루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그림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보셨어요. 간호관리도 문제를 다 풀어보셨는데, 지역사회도 그렇고 간호관리도 그렇고, 네,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합격 컷은 한두 개 정도 올라갈 것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다 내려놓으시고 좀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번엔 난이도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내년에는 분명히 간호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1년간 긴 마라톤을 이렇게 잘 무사히 하시고, 그리고 낙오됨이 없이 이렇게 시험에도 응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결과가 만족스럽던 불만족스럽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열심히 또 다시 시작하실 분들은 저와 손을 잡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여태까지 해설 강의를 했던 해커스 이영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